만약에 인문학 자체가 쓸모없다고 평가가 되고 모든 대학에서 인문학이 다 싹 사라지면 우리나라가 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 같으세요? 당장은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문학은 원래 실용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오래오래 시간이 지나서 누적이 되면 이제 그때는 뭔가 문제가 발생하겠죠. 어떤 문화적인 유산 같은 것도 이제 내세울 것이 없게 될 거고, 요즘 막 중국이 뺏어간다고 하잖아요. 뭐 네. 그런 거에 제대로 대처도 못할 거고, 또 우리나라가 막 극단적으로 나빠진다 까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사람들한테 선고를 내릴 때에도 사실은 안에 철학적인 논리가 기반에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고 결정론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면 범죄자를 처벌을 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회 제도나 법적인 것들을 마련하는 그 토대의 인문학이 알게 모르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인문학이 없어져서 오랜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 임시 변통으로 땜빵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저 서울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주전공으로, 정치경제철학 연계전공을 부전공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부 4학년 김명환입니다. 혹시 그 전공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국어국문학을 처음에 선택한 이유는 그냥 순전히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였고, 오히려 이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수업을 듣다가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되게 인상이 남는 게 있었어요. 문학은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1차적으로 떠오른 생각이, 그럼 문학을 왜 하지? 왜 굳이 병이 들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멀쩡하고 괜찮던 사람을 병들게 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세상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병들어 있고, 그 병들음을 더 예민하게 감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학을 한다는 것은 그런 영역에 더 가까워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이지만, 저는 이거를 하는 데에서 좀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병든 세상을 어떻게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국어국문학 전공, 그중에서 특히 이제 문학을 전공할 때 이게 많이 느끼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 전공을 계속 애정을 가지고 하고 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영상이라서 조금 과격하게 표현을 해볼 건데, 좋아요. 이제 괜찮아요.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 네, 마음에 그렇죠. 일부 사람들이 특히 문학을 예시로 들었을 때 쓸모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일단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되게 20살 때부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문학이 쓸모없다라는 질문은, 사실상 문학은 여기에 대해서 이중의 저항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문학이 쓸모가 있다고 좀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학은 뭐 인간의 감수성을 고양시키고, 또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고, 어떤 지적인 인식적인 능력, 뭐 교양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말들도 다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도는 언젠가는 좀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 문학이 진짜로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너네가 문학이 쓸모없다고 할 때 그 쓸모가 뭔데? 라고 질문하고 사유하는 게 저는 문학의 본령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문학이 밥을 먹여주느냐, 그런 건 아니죠. 문학이 뭐 돈을 벌어주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러면 돈은 왜 필요하지? 돈은 예를 들어서 행복하려고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돈을 줬고 있는 이 과정에서 충분히 행복한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능력을 증명해서 일자리를 얻는 것이 최선이며, 그 과정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다치는 사람들은 없나? 이걸 묻고 반성하게끔 하는 게 저는 문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학이 쓸모가 없다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예스지만, 근데 그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을 나누는 기준이 사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는데, 문학은 거기에 균열을 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저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전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좀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뭐 다들 뻔하게 얘기하는 취업 뭐 어렵고, 그러니까 이 전공을 살려서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교수, 강사 뭐 이 정도 있는데, 교수가 되지 않고서는 정말로 내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정말 내가 이제 문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가치들, 이런 거를 실현하는 직업으로 나아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직업이 다 어떤 실용적인 그런 요구들이 있잖아요. 그 요구에 맞춰가다 보면은 결국 또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지점이 생기고, 한번 문학을 통해서 그렇게 병들게 되면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심정적으로는 문학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엄청 가깝고 아끼는 사람이 굳이 하겠다고 그럴 때는 조금 말리고 싶어지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명환님은 다시 전공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전공을 고를 것 같으세요? 저는 그대로
국어국문학을 할 것 같아요. 제가 힘든 거는 제가 감당할 수 있고, 또 병든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게 부정적인 곳으로 내려가는 거지만 사실은 또 몰랐던 거를 알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제가 인식적으로 고양된 부분도 이 공부를 하면서 있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다시 선택을 하라고 하면 그 모든 제가 얻은 걸 다 버리고 다른 전공으로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명환님은 졸업하고 대학원에 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행정고시 준비를 막 시작을 해서 좀 많이 멀어진 것 같아요. 대학원과. 그렇게 결정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삶의 그 불확실성이라고 해야 할까? 취약성이라고 해야 할까? 그게 가장 걸림돌이었거든요. 교수가 되고 싶다고 한다고 해도 이게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TO가 나야 되는 건데 인문학 쪽에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유능해도 기회가 원천적으로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계속 불안정한 소득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데 또 그로써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내가 감내를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은 좀 다른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학원에 갔다면 이 분야 연구하고 싶었다 하는 게 있으세요? 저는 구체적인 연구 분야가 관심 분야가 항상 있었던 학생이라기보다는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골라주시는 주제를 좀 성실히 소화를 하는 편이었는데 굳이 그 과정에서 좀 관심이 생겼던 그런 어떤 분야라기보다는 영역을 얘기한다면 특정한 시대나 환경이나 배경에 놓인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20년대에 노자영의 사랑의 불꽃이라는 일종의 편지집이 있어요. 가상의 편지들을 모은 건데 거기를 보면 어떤 남자가 되게 무대에서 어떤 공연을 하는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져서 그 여자한테 편지를 썼는데 나는 지금 너에 대한 감정 때문에 너무나 주체할 수 없어서 양잿물을 마시고 죽는다,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여자인데, 그리고 그게 베스트셀러 열풍이 부는 거예요. 이게 지금의 감수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잖아요. 네, 오히려 좀 소름 돋고 약간 네, 무섭고. 근데 그때 사람들은 그거에 엄청 몰입을 해서 읽었다는 게 왜 그럴까?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떤 뭐 개인이라는 개념에 눈뜨는 과정, 각성하는 과정, 뭐 낭만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사랑이라고 하면 되게 우리가 본능적인 영역인 것 같지만 이것도 정말 문화적으로 코드화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고, 그런 어떤 나와 다른 시대, 나와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의 나와 견주면서 본연의 나로부터 나온 게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영향에 침투를 받았을까, 약간 이런 주제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한가, 이런 주제가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이번엔 저희가 좀 극단적인 상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인문학 자체가 쓸모없다고 평가가 되고 모든 대학에서 인문학이 다 싹 사라지면 우리나라가 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 같으세요? 당장은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문학은 원래 실용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오래오래 시간이 지나서 누적이 되면 이제 그때는 뭔가 문제가 발생하겠죠. 어떤 문화적인 유산 같은 것도 이제 내세울 것이 없게 될 거고, 요즘 막 중국이 뺏어간다고 하잖아요. 뭐 네. 그런 거에 제대로 대처도 못할 거고, 또 우리나라가 막 극단적으로 나빠진다 까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사람들한테 선고를 내릴 때에도 사실은 안에 철학적인 논리가 기반에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고 결정론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면 범죄자를 처벌을 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회 제도나 법적인 것들을 마련하는 그 토대에 인문학이 알게 모르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인문학이 없어져서 오랜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 임시 변통으로 땜빵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상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은 없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네. 있어요. 돈벌이, 그리고 원래 없었는데 점점 나이 들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의 시선, 내가 뭘 내세울 수 있을까, 약간 그 정도? 그러면 한국은 인문학을 연구하기에 좋은 국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외국을 나가보진 않았지만 한국이 제도적으로 인문학에 완전 적대적인 나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장학금이나 지원금 같은 것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 다만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인문학을 마치 약간 좀 공자왈 맹자왈 하다가 나라를 망친 조선 성리학자들의 학문, 약간 이런 정도, 아니면 이제 있는 사람들이나 약간 편한 사람들이나 하는 학문,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 맞는데 있는 사람들이 약간 유희용으로 하는 학문,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는 좀 반대 청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갈 건데요. 명환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인문학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인문학을 무기로 휘두르지 않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특히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네가 뭐 플라톤에 대해 뭘 아느냐, 네가 페미니즘에 대해 뭘 아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지식을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너무 비판하는 데에 주력을 하기보다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말을 정확하게 읽고 쓰는 법을 계속 숙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문에 상대방이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이나 주장을 하더라도 그 안에 숨어있는 의중이나 진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일까, 그걸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좋은 인문학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른다라는 되게 거친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인문학이 돈을 다루는 학문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돈을 더 잘 공부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 거고, 다만 이제 이 말에 깔려있는 말이 만약에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에 대한 무시라든가 뭐 그런 게 깔려있는 거라면 그거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반대로 뭐 경제학만 잘 공부한 사람은 인문학적 교양이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좋습니다. 더 얘기해볼 만한 주제가 있을까요? 근데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어떤 인문학 도서들이 인기가 없는 것은 사람들이 교양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왜 인문학이 좋은지를 설득하려는 그런 어떤 학계의 노력이나 그런 것도 좀 동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이디푸스 같은 책은 배경 지식이 없으면 사실은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고, 또 고전 말고도 재미있는 책이 많은데 굳이 왜 고전을 읽어야 하나에 대해서 좀 더 대중적인 시선에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로 사실 그런 거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명환님은 왜 인문학을 하시나요? 저는 막 인문학으로 막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떤 학문이 세상을 바꿀 수 있으려면 그에 맞는 사회적인 어떤 권위가 따라야 하고, 또 저도 힘이 있어야 하고, 근데 인문학은 그런 걸 줄 수 있는 학문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인문학을 계속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박하게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문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환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좀 근본적인 어떤 탐구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내가 자식을 낳는다면 유전자가 절반은 제게 섞여 있겠지만 아예 남이잖아요. 그런 완전한 타인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오해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어떤 단서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좀 민감한 주제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 자식이 성소수자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동성애 반대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네 자식이 동성애자여도 찬성할 거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내 자식이 동성애자라면, 내가 동성애에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었다면 그걸 앞장서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나. 최소한 그런 반대를 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내 자식을 대하는 것이 가장 불필요한 상처를 덜 줄 수 있는 길일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되게 좀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을 알게 되고, 굳이 알려고 하면 불편해지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런 불편함이 저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정한 관계 맺음을 위해서 감수해 나가야 하는 그런 불편과 아픔들이 있는데, 그런 고통에 좀 더 예민한 감각을 줄 수 있는 게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자신이 행복해지고, 또 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개인적인 이유로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으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책을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책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매체인데, 역사적으로 책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다만 책을 읽는 게 쓸모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쓸모가 있죠.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일하는 환경에서 문서로 작업을 하고, 하다못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글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내가 막 똑똑해지고 싶다거나 지혜로워지고 싶다거나 그런 걸 별로 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책을 꼭 읽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자는 책들 중에서 자기계발서나 에세이는 진짜 의미가 없고 안 읽는 게 낫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자기계발서를 안 읽기는 해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기계발서들이 대부분 나를 더 독하게 만드는 그런 책들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쪽으로 독해지고 싶지는 않거든요. 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쪽으로 독해지고 싶지는 않고, 그런 기준들의 질문을 던지는 쪽으로 독해지고 싶기 때문에, 자기계발서는 그런 것들은 되게 당연한 거라고 전제를 하는 책들이어서, 그런 이유로 전 자기계발서는 읽지 않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명환님의 인생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인생책 이런 표현은 되게 부담스러워해서 그냥 최근에 감명 깊게 읽은 책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소재만 보자면 장애인 인권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만 요약을 하면 사실 조금 막 읽고 싶은 느낌이 들진 않을 수 있잖아요. 되게 나랑 먼 세계 이야기 같으니까. 근데 제목이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이라는 거는, 이 실격당한 자들이라는 게 장애인만 포함하는 개념은 아닌 거예요.
되게 나라는 사람의 어떤 소수자성, 소수자적 감각 이런 걸 가지고 좀 겹쳐서 읽으면 좋을 책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 소수자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잠재적 소수자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잠재적 연애 상대에게 매력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어떤 소수자적 감각으로 포괄해서 읽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오중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권리를 발명하는 어떤 행동의 일환으로서 오중권이라는 거를 그 작가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오중권이냐면 되게 매력적인 상대랑 데이트를 하는데 장애인용 화장실이 근처에 없으면 그걸 참느라고 무너지는 이런 내 모습에서 되게 내가 사람답지 못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런 사람다움의 측면이라는 것이 굉장히 누군가에게 당연하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 모두도 되게 사람답지 못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냥 카페에서 점원이 나한테 틱틱거렸다, 그 순간 모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경험들을 겹쳐 읽으면서 권리라는 이름만으로는 다 포괄이 되지 않는 어떤 총체적인 삶에 대한 시각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제 서울대학교를 다니시면서 느꼈던 점이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대학을 서울대만 다녀봤기 때문에 다른 대학이랑 비교를 해서 이게 뭐 더 좋다라고 느낀 점은 없는데, 서울대의 장점이라고 하면 저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어떤 분야를 내가 가고 싶어도 이미 그 분야에서 무언가를 해본 사람들이 있고, 또 이 학교 안에서도 되게 각양각색의 이유로 멋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좀 더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떤 가용 자원, 사람을 자원이라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용 자원이 언제나 어디에나 좀 찾기 쉽게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같아요. 공부를 하다못해 한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에 책이 엄청 많고 교수님께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내가 공부에 좀 관심이 없고 취업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건 말고도 명환님이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제 없어요. 그러면 이대로 이렇게 영상을 마쳐도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편집만 잘 괜찮아요. 편집은 전 당연히 괜찮죠.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